또한 다마적 의견일치를 진리로 보는 실용주의적 진리 개념은 베이컨의 관점으로 보면 일종의 시장의 우상이다. 시장의 우상은 말과 이름에 관한 사회 계약 또는 연대로부터 지성 속으로 슬그머니 숨어 들어오기 때문에 모든 것 중에서 가장 큰 음영이다. 인간들은 그들의 이성이 말들을 통제한다고 믿는다. 하지만 진실은 말이 지성을 되받아쳐 재임을 가하고 되돌려 보낸다는 것이다. 이것이 철학과 과학을 궤변적이고 비생산적으로 만들어 왔다. 자, 대표적인 거 하나만 들을게요. A는 BA가 아니다. A is not non-A라는 명제가 있어요. 보통. 근데 우리나라 말로는 A는 BA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나라 말은 A가 BA를 배척하거나 배격하거나 대립하는 게 아니에요. A가 아닌 것은 BA 말고도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 A가 아닌 것은 A가 아닌 것이 다 A가 아닌 것이지 뭐. 그 특정한 어떤 BA를 배격하지 않는다고. 근데 영어나 독일어나 불어는 거기에 낫이 딱 붙어가지고 니게이션이라는 말이 우리나라 말처럼 아니다처럼 가벼운 게 아니라 부정한다는 대립적인 언어로 쓰여요. 그러니까 뭐가 아니라는 말을 대립과 투쟁으로 봐서 언어 자체가 철학을 대단히 투쟁적으로 만드는 경우야. 이런 경우가. 그냥 A는 BA일 수 있는 거고 A는 BA가 아닐 수도 있지만 A는 B가 아닐 수도 있고 A는 C가 아닐 수도 있고 많아 A는 D가 아닐 수도 있고 그런데 특정적으로 문장에서 낫이 그런 의미를 갖기 때문에 인구어에서는 피할 수가 없어요. 인구 유럽어에서는 피할 길이 없다. 인구어에서는 그 아니다를 대립투쟁으로 생각하는 거. 언어의 강제야. 아무리 그걸 지적한 사람이 있죠. 미셸 푸코가 바로 우리 언어의 강제로 인하여 계속 대립투쟁하는 사고만을 한다. 자. 말은 보통 사람들의 능력에 맞도록 가장 많이 쓰여졌고 보통 지성에게 가장 확실한 선을 따라 사물들을 해부한다. 더 예리한 지성이나 보다 주의 깊은 관찰이 더 많이 자연과 일치하여 이 선을 그으려고 시도할 때 말은 저항한다. 따라서 배운 사람들의 커다란 그리고 엄숙한 쟁론이 종종 말과 이름에 대한 논쟁으로 끝나는 일이 생기는 것이다. 그러나 수학자들의 현명한 방식으로 말과 이름의 논쟁으로 시작하여 정의에 의해 이것들을 질서 잡는 것이 더 지혜로울 것이다. 어떤 개념을 데피니션을 하는 것, 정의하는 것이 한 방법일 수 있어요. 하지만 자연의 사물들과 물질에서는 이 정의도 이러한 결함을 치유할 수 없다. 정의 자체가 말로 되어 있고 말이 말을 낳기 때문이다. 그래서 특수한 사례와 그 연관 계열과 순서에 호소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공자처럼 성의하는 것, 관념을 실제의 대상에 성실하게 합치시키는 것이다. 말이 지성에 부과하는 우상들은 두 종류다. 이 우상들은 실존하지 않는 사물들의 이름들이거나 아까 헛개비, 도깨비 뭐 이런 거 없는데 말은 있잖아요. 왜냐하면 관찰되지 않으므로 이름을 결한 사물들이 있는 것처럼 상상으로 가정된 것이므로 사물을 결한 이름들도 있기 때문이다. 실존하지만 사물들로부터 성급히 그리고 불균등하게 추상된 나머지 혼돈되고 잘못 정의된 사물의 이름들이다. 베이컨은 실존하지 않는 사물들의 이름들로 운수, 제1운동자, 행성들의 궤도, 불의 구성 요소 등을 들고 이것들을 다 그릇된 근거 없는 이론들의 그 기원을 둔 이런 종류의 가공물들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다른 것은 몰라도 운수는 신앙에 따라 논란의 여지가 있고 공자,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로크, 휴문 운수가 있다고 생각한 반면 베이컨처럼 칸트 등 합리론자들은 운수란 없다고 생각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은 운수가 있다고 생각해, 없다고 생각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어요. 제3의 이론이야. 제3의 이론. 자, 운수는 공자님은 부자와 사람의 수명은 하늘이 내리는 거라고 그랬죠. 근데 내가 부자가 될 운수를 받지 못했다면 차라리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학문을 할 것이다. 학문을 했는데 운수가 있다는 걸 인정한 그런 논어에 나오는 글이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평생 고생을 했어요. 15년 반을 망명생활을 했으니까 고국에 돌아오지 못하고 돌아와서 3년 만에 죽었어요. 에? 근데 오늘날까지 잊혀지지 않고 있는 거죠. 물론 뭐 그런 위인들이 그렇게 행복하게 산 경우는 많지 않은데 근데 여기서 더 뒤에 나오지만 행성어 교도는 있어요. 이 사람은 그때 없다고 생각 같아요. 뉴턴보다 한참 전이니까. 그 다음에 불의 구성요소. 불의 구성요소를 말할 수는 없지만 불이 없다고 하거나 그럴 수는 없고 불은 화기, 기지요, 기. 우리 극동에서 파악할 때는 있는 거라고. 자, 뒤에 읽어보세요. 행성의 궤도는 훗날 케플러, 갈릴레이, 뉴턴 등에 의해 증명되었다. 아무튼 그는 이런 종류의 우상은 쉽게 제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이론들은 항상적으로 배격하고 낡은 것으로 만듦으로써 근절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종류의 우상들, 즉 실존하지만 사물들로부터 성급히 그리고 불균등하게 추상된 나머지 혼돈되고 잘못 정의된 사물의 이름들은 복합적이고 깊이 뿌리박고 있고 빈약하고 솜씨 없는 추상에 의해 야기된 것이다. 베이컨은 웻이라는 단어를 예로 든다. 웻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아무런 상수나 공통 분모를 갖지 않은 상이한 작용들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쓰인다. 불꽃이 습하다, 공기가 습하지 않다, 먼지 조각이 젖었다, 유리가 젖었다 등. 이것은 자, 여기서 이거 아무 공통성이 없는 것에다 막 쓰이고 또 앞에서 추상한 거죠. 젖었다고 어떤 추상 개념을 서투르게 추상을 해가지고 아무데나 적용해서 쓰는 거야. 네? 근데 우리는 벌써 웨트라는 단어를 영어를 안 쓰니까 유리가 The window is wet라고 쓰나? 창문이 젖었다? 창문이 습하다. 젖었다가 아니라 습하다는 뜻이거든요. wet가? 그런 말 안 쓰잖아요. 젖었다고는 써도 습하다는 말을 안 쓰는데 영어에서는 이렇게 그래도 표현해요. 예? 독일말은 표현하냐? 하여간 그 언어가 통용된다고 하는 건데 이건 아주 서투른 추상에 의해서 이렇게 일반인들이 쓰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것은 웨트라는 말이 적절한 검증 없이 물과 액체에 솜씨 없이 액체에서 솜씨 없이 추상되었을 뿐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말의 우상은 인간이 말하는 동물인 한에서 본유적 우상이다. 그러나 공자처럼 일찍이 말과 글이 사람과 사물의 뜻을 다하지 못하고 왜곡시키는 한계를 가진 것을 안다면 이 말의 우상의 희생양이 되지 않을 것이다. 자, 저기 돌아가서 467페이지 셋째에서 공자는 말은 뜻하지 않는다. 그 문장 있죠? 거기에 지금 뭐가 빠졌어요. 말은 뜻을 다하지 못한다. 뜻을 다하지 못한다가 빠졌어요. 배용구 이게 문장을 지금 컴퓨터가 날렸는지 배용구 사장이 날렸는지 모르겠어요. 집어넣으세요. 말은 뜻을 다하지 못한다. 언부진의 공자님 말이라고. 자, 뒤에 이제 그게 연결돼요. 자.
자, 그러니까 말은 뜻을 다하지 못한다는 게 지금 언어의 우상인데 말의 뜻을 다한다고 생각하면 우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뜻을 표현하려면 어떻게 했느냐? 성인들은 어떻게 했느냐? 공자는 이렇게 묻고 있죠. 자. 이런 의미에서 역경, 계사, 상전은 글은 말을 다 드러내지 못하고 말은 의미, 관념을 다 드러내지 못한다. 그렇다면 성인의 의미, 관념은 나타낼 수 없는 것인가? 라고 자문한 뒤 이어서 성인은 상을 세워 의미, 관념을 다 드러내고 궤를 펴서 감정과 꾸밈을 다하고 상사를 묶어 그 말을 완성하고 이것을 변통하여 조화를 다하고 이것을 부추기고 춤추게 하여 정신을 완성하는 것이다 라고 자답한다. 상, 인상과 의미, 관념을 감추고 왜곡시키는 글자 그대로의 글과 말 그대로의 말을 우상화하지 말고 상, 궤, 만상의 표현, 상사, 상징적 언어로서 관념, 감정, 꾸밈, 말을 바르고 완전하게 표현한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한자가 아니라 이 역학의 상징 언어가 아마 베이컨이 말하는 진짜 부호 문자일 것이다. 자, 여기서 지금 뭔 말이냐면 좀 어렵죠. 무슨 뜻이냐면 가령 말을 상징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뜻을 다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여기서 지금 역학에만 한정돼서 지금 그러는 게 아니라 역학을 확장해서 쓸 수가 있는데 상을 사용한다. 그것은 우리 현대말로는 상징을 사용한다. 성인들은 상징을 사용해서 말을 표현한다. 그런데 가령 주역교에서 건괴 초효의 효사는 잠용무룡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물속에 잠수해 있는 용인이 쓰지 말라 또는 쓰지 못한다. 뒤에 위에는 혈용, 재전, 나타난 용이 밭에 있다. 이견대인, 대인을 만나보면 이롭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이제 오요에는 비룡제천, 나는 용이 하늘에 있다. 이견대인, 대인을 만나보면 이롭다. 상효는 항용유희, 끝까지 올라간 용이니 뉘우침이 있다. 후회할 일이 있다. 자, 잠룡이라는 걸로서 뭘 상징한 거예요. 응? 뒤에 잠룡은 그래서 형국 상징을 나타내고 무룡은 쓰지 말라. 자, 주역회를 뽑아서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될까 말까 뽑았는데 잠룡 무룡 나왔어. 그 말은 누가 안 쓴다는 소리야. 백성이 안 쓴다는 소리죠. 물에서 미역 감고 있는 용인이 쓰지 않는다. 용이라는 뜻은 나라를 지도할 수 있는 잠재력은 가진 사람이다. 용으로 표현한 건 용은 별로 임금을 뜻하는 거니까. 그런데 물속에서 계속 그냥 미역만 감고 있는 그런 용이에요. 그 무트로 기어나오지 못해요. 응? 그 용에 관한 이야기를 춘추좌전에서 보면은 그런 용은 이제 용 잡아먹어 버려 사람이. 물고기처럼 못 써요. 국민이 활용하지 않는다. 옛날에 이인재를 놓고 괴를 딱 봤더니 잠룡 무령이 나왔어. 아, 대통령이 틀렸구나. 또 정동영도 받았고. 응? 잠룡 그러면 언젠가는 나올 걸로 주역 괴를 잘못 해석한 책들이 많은데 잠룡은 못 나와요. 잠수에 있다가 떠오르는 게 아니야. 잠룡은 물속에만 있는 용이에요. 드렁어리처럼 드러낼 수가 없는 용. 혈룡은 언젠가 그 왕은 왕인데 전국적인 왕이 될 수가 없어요. 지방자치단체 장은 할 수 있어. 제전이라면은 전자는 옛날에는 밭전이라고 지금은 하지만 옛날에는 그 전자가 사냥할
뜻이에요. 거기다가 그 동물 시자 붙이면 또 전자라고 있거든요. 사냥한다는 거니까 사냥 중에 있거나 어디 뭐 일하고 있는 그런 열심히 활동 중에 있는 용인데 일반 대중들 사이에 끼어 있으니까 대단히 낮은 지도자야. 지방자치제 도지사거나 뭐 군수거나 시장 정도 뭐 이런 정도. 위로 날아오를 수가 없어요. 비룡이 돼야 임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혈룡이 무슨 뜻인지를 잘 알면 나타나긴 나타나는데 대중들 사이에서 기어다니고 있으니까 대중들 사이를 위로 벗어날 수는 없는 사람이에요. 혈룡 제전을 받아도 대통령이 못 된다. 이견대행 뒤에 붙어 있는 것은 대통령인 사람을 만나보기는 해라. 그러면은 발탁될 수는 있어도 네가 대통령 되지는 못할 것이다. 이 말. 또 삼여에도 용이 있죠. 삼여의 용은 비룡 제천인데 하늘에 이미 날르고 있는 용이니까 임금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받으면. 예? 근데 이견대행이 뒤에 똑같이 붙었는데 그것은 자기 참모들 장관감들을 계속 발탁할 사람들을 만나봐라 그런 뜻이에요. 근데 어떤 운전사가 이 기회를 받았어요. 운전사. 그러면 이게 상징적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어요? 에? 운전 잘하는 사람이 받았어 이걸. 이 말은 이견대인을 대인은 이 경우에는 그 비룡이야. 비룡을 만나게 된다는 뜻이야. 비룡을 만나는 것이 마땅하다 또는 이롭다. 김영삼 대통령 그 청와대 운전사 됐어. 운전사가 비룡을 보긴 봤지. 나르는 용은 자기는 아니고 김영삼 YS 대통령이 나르었고. 자, 그러면 상징적인 관계로 표현하지 못하는 복잡한 인간의 그 상황과 처지와 어떤 미래까지 다 표현해 주죠. 이런 상징적인 언어를 쓰지 않고는 그 언어의 우상을 돌파를 못한다고. 표현도 못해. 뜻을 다하지 못한다고. 물론 글로 말을 다하지 못하는 거 알겠죠? 예? 근데 필설로도 다하지 못하는 경우는 상징적인 언어를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 그 인간의 마음, 복잡한 마음을 상징어를 잘 구사하는 사람들은 보통 문학가들이잖아요. 문학가들. 그 상징적인 언어에 사람들이 감동하고 울고 불고 그러는 거예요. 네? 언어를 상징적으로 잘 구사하는 사람들은 언어의 천재들이야. 네? 근데 그 하나의 모델의 언어가 나오면 계속 사람들이 반복해서 쓰면서 보통 언어로 바뀌는 경우도 많아요. 옛날에 내가 어렸을 때 웃기지 마 이 말이 엄청나게 웃기는 말이었거든요. 어? 서영춘과 관련된 말인데 웃기지 마. 근데 지금은 아무나 쓰는 말이 됐는데 하나도 웃기는 말 아니야. 일반 언어가 돼버린 거야. 그 상징적 언어가. 상대방이 자기를 웃길 때 웃기지 말라고 하면서 농담을 하던 말인데 지금 뭐 아무나 그 쓴다고 해서 뭐 우스운 말로 개그로 코미디언적인 언어로 느끼지 않죠. 그렇게 어떤 말을 누가 잘 상징적으로 쓰면 언어 속으로 많이 다 들어오게 돼요. 응? 웃기지 마 그런 말도 있지만은 우리나라 말 중에 대단히 시적인 말들이 많이 들어요. 지금 버뜩 생각이 안 나는데 뭐 생각해 보세요. 뭐가 있지? 응? 엄청나게 많은데 우리나라 말에 안에. 요즘에는 줄임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한자로는 많아요. 사자성어들은 대부분 그런 상징 언어들이야. 넉자의 언어로 어떤 구체적인 상황을 딱 표현해버리는 거죠. 사자성어들은. 전화위복 이런 말들. 그 이야기들 많이 있잖아요. 아들이 말 타다가 말에서 떨어져갖고 엄청 슬퍼했는데 아버지가 나중에 전쟁이 나가지고 일반적인 징병이 벌어졌는데 병신이라고 빼놨어. 그러고 다른 아들들과 다 죽어버렸어. 자기 아들만 살았어. 그 이야기가 배경에 전화위복이라는 넉자 안에 들어있잖아요. 비행기를 막 타러 갔는데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타러 가는데
외국으로 나가야 되는데 비행기를 시간을 놓쳐갖고는 못 타왔어요. 근데 한 8시간 뒤에 나중에 보니까 비행기가 추락해 다 죽어버렸어. 자기는 못 타갖고 목숨을 구했고, 무슨 뭐 국가 간의 회의 나발 그냥 자기가 살아야지. 회의를 못 오더라도 자기가 살아야지. 이런 경우도 전화위복이고, 하여간 인간의 운수의 그 복잡 다단함을 또 달리 보면 표현하는 말이기도 하고, 상징적인 언어로 말의 우상을 돌파한다, 극복한다. 자, 넷째, 공자는 알지 못하면서 허위로 지어내 통용시키는 관행을 경했다. 이것을 베이컨은 극장의 우상의 파괴로 표현했다. 자, 하면서 관행을 뭐 했다고? 통용시키는 관행을. 경했다. 또 뭐가 지금 날라갔어 여기서? 경계? 경계했다. 극장의 우상이 있다. 극장의 우상은 극장 무대에서 그럴싸한 내용들로 짜여져 공연되는 픽션 시나리오와 같은 가공적 관념과 철학적 종교적 교설들로서 인위적 우상에 속한다. 자, 뭐라고 해야 맞냐면 극장의 우상이라고 헷갈리게 하지 말고 이론의 우상이라고 해야 돼요. 이론으로 보면은 그 이론으로 보면 A로 보이고, 또 다른 이론으로 보면 B로 보이고, 또 다른 이론으로 보면 C로 보이게, 자꾸 세상을 달리 보이게 패러다임을 만들어내는 거, 이론적인 이것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플라톤의 이론으로 보고, 아리스토텔레스 이론으로 보고, 칼막스 이론으로 보고, 공자님 이론으로 보고 다 세상을 다루는데 가장 현실에 부합되는 이론을 공자의 철학이라고 보니까 공자 철학은 4,000년을 살아남은 거고, 칼막스 철학만 하더라도, 또 니체의 철학만 하더라도 10년을 못 견뎌요. 니체의 철학대로 나치들이 정치를 했지, 그게 10년을 못 갔지. 지금 칼막스 이론대로 뭐 공산주의 한다고 했는데 79년 만에 망해요. 소련이 인간의 본성을 왜곡시켜서 이기심은 갖지 못하고 이타심만 갖도록 만든 공산주의 사회가 작동을 못했던 거지. 그래서 실제로 아까 자꾸 내가 인간 본성이 결국은 언어의 우상을 극복하게 만들어주고 그걸 표현하게 하는 건 상징적인 언어로 표현한 것이다. 그랬다면 여기서도 어떤 이론이 틀렸느냐가 맞았느냐, 이것도 인간의 본성에 비춰보면 돼요. 인간의 본성이 가령 공산주의 정치와 관련해서는 인간은 그렇게 이타적이기도 하지만 동정심도 있지만 자기가 살기 위해서 이기심도 있는 것이고, 두 개의 온유한 결합 속에서 인간들은 살아가요. 이타심과 이기심이 그렇게 팽팽한 긴장을 이루지도 않아요. 뭐 이기심하고 이타심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 있나? 없어요. 가령 동정심이든 뭐든 간에 인간의 동정심이 강하면 의무감처럼 작동하는데, 다윈이 든 예로는 불이 어느 건물 앞을 지나가는데 불이 나가지고 막 따닥따닥따닥 불타는 소리가 생기는데, 그 안에서 어떤 여인의 그 비명소리가 들리니까 행인이 튀어들어가가지고 들쳐업고 나와가지고는 내려놓으면서 하마터면 죽을 뻔했네 그러더니 이미 행동은 무슨 생각하고 느끼기 전에 행동은 이미 이루어졌고, 일단 내놓고 그때서 아이고 하마터면 죽을 뻔했네. 그 위험은 나중에서, 그 이기적인 위험은 나중에서 느끼는 거예요. 실은 그 구해야 된다는 그런 인간의 동정심이 먼저 작동해버린 경우죠. 물에 빠진 사람도 마찬가지고, 일단 빠진 사람 구하다가 죽는 사람 많아요. 자기 목숨이 날아가 버리는 거야. 그 사람 구하다가. 목숨만큼 이기적으로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그렇게 실제적으로는 벌어지지, 두 개 사이에 무슨 감정을 뭐 긴장으로 조절하고 뭐 팽팽하고 그런 거 없어요. 네? 그 당시에 어떤 감정이 더 강했냐로 결정된다고 그랬죠. 우리 화가가 그 애인 만나러 가는 것인가, 그림 그려야 되는 것인가, 하나도 그거 긴장하지 않는다고. 팽팽하게 줄다리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센 감정 따라서 사는 거야. 애인 만나고 싶은 게 더 세면 가서 만나버리고 술 먹고 나자빠지는 거고, 그림 그릴 수도 있어. 그림 그려서도 더 유명해지고 싶어 하고, 유명해지면 자기 알아주는 거, 자기 감정 기분 좋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것도 결국은 시간만 좀 늦추는 거야. 오늘 당장 하는 것에서 시간 늦추는 거야. 뭐 사람만 하나, 동물들 다 하지. 칸트는 이성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위해서 뭔가 물건을 비축하는 것은 이성적인 행위라고 그랬어요. 내셔널한 인간만 할 수 있는. 개떡이나 다람쥐가 겨울을 날라고 얼마나 많이 감춰놓는데 너무 많이 감춰놨고 나중에 어디에 감춰놓은지를 몰라 다 못 찾아먹고 3분의 1 정도만 찾아먹는데 나머지 3분의 2는 딴 놈들이 다른 동물들이. 그러니까 미래를 위해서 다 준비하는 건 개미도 꿀벌도 다람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본능이든 뭐든 그것 갖고 시비 걸 필요가 없어요. 꼭 사람만 할 수 있다. 미래를 위한 행동은 화가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그림 그리는 애인 안 만나고 그림 그리는 거 두 개의 기분 좋은 감정 중에 강한 쪽을 선택하는 거야. 에? 그리고 그 직전에 어떤 감정적 경험들 애인하고 만나서 술 먹고 싸웠다 할지 그러면 안 만나버리는 거야. 그림이나 그려야지. 또 만나서 싸우려고 그러면 감정으로 결판 나는 거다. 나머지 이성은 결정 나면 버스를 타고 갈까 택시를 타고 갈까 그때 칼큘레이션 할 때 계산 속에서 빨리 가는 속도나 자기 주머니 사정을 고려해서 교통수단을 선택할 때나 어디 길을 선택할 때나 그때사 내셔널하게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거지. 그 예와 마찬가지로 인간은 이때의 경우에도 감정이 강한 것이 중요하다. 먼저 결정을 내리게 돼요. 자. 이것은 상이한 철학들의 다양한 교리들로부터 그리고 심지어 잘못된 논증 법칙으로부터 인간들의 정신 속에 보금자리를 튼 우상들이다. 이것들은 인간들이 배우거나 창시한 모든 철학들이 우리의 의견에 의하면 그릇되고 가공적인 세계를 창조한 생산되고 공연된 그만큼 많은 연극들이다. 이 때문에 베이컨은 극장의 우상이라고 부른다. 이것은 단지 현재 유행하는 철학과 종파의 우상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고대 철학과 종파의 우상도 말하는 것이다. 이런 연극들은 지어내고 날조된 부지이작들이다. 알지 못하고 작화한 거. 보편 철학의 우상만이 아니라 전통, 신념, 타성으로부터 세차게 성장해온 과학의 많은 원리와 공리들의 우상도 여기에 포함된다. 이 극장의 우상은 곧 금과 옥조로 믿고 받아들어지는 부지이작의 철학적 시나리오나 사이불학의 사변적 개그를 가리킨다. 이 우상들과 관련해서 인간의 지성에게 경고를 주기 위해 상이한 유형을 아주 상세하게 세분하여 설명해야 한다. 극장의 우상들은 지성의 본유적이거나 지성 속으로 몰래 미끄러져 들어온 것이 아니다. 극장의 우상은 동화 같은 이론들과 잘못된 증명 규칙을 바탕으로 공계리에 도입되고 받아들여진 것이다. 자, 잘못된 증명 규칙 같은 경우는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는 약간 경험적인 것도 사용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칸트가 같은 흉내를 냈는데 아까 온 백성들의 그런 경험들을 참조하는 게 아니라 두세 가지 경험, 두세 사람의 어떤 증언을 바탕으로 또는 두세 번의 어떤 자기의 지각을 바탕으로 자기 이론이 옳다고 검증을 끝내버리는 경우예요. 올바르지 않은 증명 법칙을 따르는 경우죠. 그러니까 두 혓바닥으로 진리를 만들지 말라 그런 속담도 있죠. 두세 가지로 가지고 경험으로 어떤 걸 확증됐다고 볼 수가 없어요. 우리 유도에서 뭐 셋이 아니라 300명, 3만 명, 300만 명, 3억 명이 동서남북이 다 있다고 우겨도 그 북극에는 남쪽하고 북쪽밖에 없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온 백성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야만 실은 성립하는 경우가 많은데 알지 못하면서 그걸 고정시켜서는 안 된다. 잘못된 증명 방법을 따르면 동서남북은 마치 찰리처럼 확실한 것처럼 주희나 이런 퇴계 같으면 그렇게 믿겠죠. 전혀 그렇지 않다. 자. 베이컨의 과학적 발견 방법은 개인적 재능의 예리성과 강력성에 할 일을 많이 맡기지 않는 방법으로서 재능들과 지성들을 다소간 평등화하는 것이다. 베이컨은 이 대목에서 자나 컴퍼스의 예를 든다. 직선이나 완전한 원을 그리려면 손이 한결같고 숙련되어 있어야 하지만 자나 컴퍼스를 쓰면 이런 숙련도가 필요 없다.
베이컨의 관찰, 실험, 경험의 자연 해석 방법은 정확히 이와 동일한 도구다. 극장의 그러니까 이 자기의 비판적 경험론이라는 방법론은 그 자나 컴퍼스와 같은 것이다. 쉽게 그렇게 작은 범위의 경험을 가지고 진리를 확증하는 방법으로 쓰지 않는 것, 이런 네 개의 우상에 빠져들지 않는 것, 극복하는 것, 이런 것들로 방법이 이제 비판적 경험론인데, 여기서 베이컨의 과학적 발견 방법은 개인적인 재능의 예리성과 강력성이, 이 말은 천재를 너무 인간의 천재성을 믿지 않는 거, 어떤 개인의. 예? 오히려 국민의 그런 보편적인 경험을 믿는 거, 이걸 말하는 거예요. 천재에 너무 많이 기울어진 것은 철학자에 많이 기울어지는 것이고, 플라톤이 말한 철학자는 명확하게 천재예요, 천재. 천재가 국가 통치를 해야 된다고. 어? 그러면은 그런 식으로 국가 통치를 하는 거니까 뭐 선거도 필요 없겠죠. 백성들이 좋아하는 사람을 뽑는 건. 그래서 선거도 말하지 않아, 플라톤은. 천재를 어떻게 교육시키는가, 요것만 매달려 있어요. 그 국가론 이론이. 근데 뭐 아인슈타인 같은 천재가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인지 알 수 없는 건데, 내가 아는 바에 하면 아인슈타인은 완전히 러셀 못지않는 수학한 개자식이었고, 마하트마 간디도 마찬가지였다. 완전히 성적으로 도착된 자들이었어, 다. 어? 마하트마 간디는 미국에서 책도 나왔어. 마하트마 간디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완전히 성인처럼 완전 위장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옛날 대도 같아. 조세요. 대도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조그마한 거 8만 원 들어있는 저금통장 훔치다가 82살이 걸렸죠. 예, 그러한 조세영 같은 그런 케이스라고 봐야 돼요. 마하트마 간디나. 아인슈타인은 천재일지 모르지만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었고, 러셀은 지 며느리도 잡아먹은 놈이요. 완전히 우리 극동의 유교국가의 모랄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자들이라고. 그게 무슨 철학이야. 자연과학을 해도 받아들이기 힘들죠. 그런 천재들한테 우리가 국가를 맡겨야 되나? 공자와 맹자의 경우는 명확해. 인자가 아니면 절대로 통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그런 거야. 불인자를 갖다가 통치자로 만드느니 도둑놈이나 강도를 갖다 앉히는 게 차라리 낫다고 그랬어. 자. 극장의 우상들은 간단히 말하면 이론들이다. 이론들은 많고 많을 수도 있고 하루에 많이 생길 수 있다. 일반적으로 철학의 내용을 보면 많은 것이 경시되거나 적은 것이 중시되어 두 가지의 경우에 철학이 경험과 자연 박물지에 지나치게 협소한 기초 위에 수립되어 있고, 그 진술들을 적절한 것보다 더 적은 사례 위에 기초한다. 합리적 유형의 철학자들은 확실히 인식되지 않거나 주의 깊게 정밀조사, 고찰되지 않은 흔한 현상의 다양성에 의해 경험으로부터 관심이 딴 데로 돌려져 있다. 이 합리론자들은 그 밖의 나머지를 반성과 지성작용으로 채우고 정리한다. 소수의 실험에 주의 깊게 성실하게 노력을 쏟아붓고 이 적은 실험으로부터 철학을 지분거려 수립하는 만용을 부린 또 다른 유형의 철학자들이 있다. 이들은 나머지를 그 패턴에 맞게 놀라운 방식으로 직조해낸다. 또한 신념과 존경으로부터 신학과 전통을 뒤섞는 세 번째 타입의 철학자도 있다. 이들 중 어떤 사람들은 불행히도 허영에 의해 성령과 천재로부터 과학을 도출하는 대로 오도되었다. 그러므로 오류와 그릇된 철학의 뿌리는 소피스트적, 경험적, 미신적 뿌리, 이 세 가지다. 자, 소피스트적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네? 아까 몇 개의 적은 실험으로부터 철학을 지분거려 거기서 도출해낸다. 이것은 아리스토텔레스를 겨냥한 거야. 몇 가지의 경험적 사실을 가지고 자기의 가설이 옳다고 해가지고 진리로 보편화시키는 거. 또 신화를 많이 쓰는 것은 플라톤의 방법이죠. 그것은 소피스트라고 봤어요. 근데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사실 자기들은 철학자고 다른 놈들은 소피스트라고 소피스트와 자기를 구분했죠. 근데 베이컨은 이 친구들도 소피스트라고 본 거예요. 소피스트는 매지자들이고 자기들은 애지자다. 자기들은 지혜를 사랑하는 자들이고 소피스트는 지식을 팔아먹는 자들. 매지자와 애지자를 갈랐는데 이 사람은 다 어차피 말도 안 되는 지식장사 헛놈들이라고 보는 점에서 소피스트로 봤고, 그 다음에 경험적이다 이런 말은 소박 경험론, 눈앞에 보인 것만을 진리로 믿고 아닌 것은 내동댕이 치는 거니까 에피쿠리언을 가르쳐요. 그 다음에 미신적인 것은 기독교 신학자들. 모든 웬만한 과학도 성경 안에 성서에 다 들어있다고 그러고 성서에 들어있지 않으면 진리로서 유치를 부정한 사람들이 있는데 17세기에 엄청나게 창궐 했어요. 그리고 과학의 진보를 많이 막은 사람들이에요. 이들을 돌파하는 게 일단 뉴턴이나 이런 사람들이 중요한 적들이었죠, 이 사람들이. 그래서 그게 아니라는 걸 입증해내는 거. 다 신학으로 설명하려고 그래서 빛의 반사나 굴절이나 막 이런 거, 천체의 궤도나 우주나 천문학 다 이걸로 설명하려고. 그리고 혜성이 나타나면 이건 지구의 큰 징조가 할 하느님의 무슨 표시처럼 해석하고, 그래서 이제 혜성에 관한 다양한 의견, 다양한 생각, various source concerned 헨리, 그때 1670여 년경에 헨리 혜성이 나타났어요. 그것을 보고 유럽에서 어마어마하게 놀라면서 모든 기독교인이 이 타락하는 유럽에 대한 하느님의 중대한 징벌이 나타날 거라고 막 떠들어댔는데, 그것을 비판하는 벨의 책, 피에르 벨의 책이에요. 거기서 이제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건 자연 현상이지 우리 인간 세가 관계 없다는 걸 증명하는데, 그 사람이 투쟁한 것도 이 미신적 과학과 투쟁이야. 미신적 과학. 자, 베이컨은 합리적 소피스트적 유형의 우상을 가장 많이 산출한 가장 확실한 대표 사례로 아리스토텔레스를 든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 철학을 변증론으로 망치는 우상 수립자다. 그는 범주들의 세계를 구축했다. 자, 범주들의 세계, 변증론은 범주들을 만들어낸 거. 아까 실체도 범주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먼저 범주를 만들어 놓고 변증법에 의해서 논리적으로 그것을 몇 개의 두세 개의 경험적 사례를 들어가지고 확증해버리는, 웃기는 거죠. 그야말로 궤변이라고 본 거예요. 말 그대로 소피스트를 매지자로 정의한 게 아니라 궤변으로 이해하는 거지, 이 베이컨은. 자, 베이컨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 영혼의 가장 고귀한 실체 개념을, 즉 제2차 개념의 낱말들, 색, 소리, 맛 등에 기초한 유개념을 부여했다고 비판한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학은 그가 더 엄숙한 이름 아래 명목론적이 아니라 실제론적이라고 주장하는 형이상학으로 개조한 변증론의 수로들로 들린다. 그의 저작 동물론과, 잠깐만, 가기 전에 실체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실제론이라고 그러고, 실체는 그냥 우리가 지어낸 언어를 서로 소통하기 위해서 지어낸 편의적인 개념이다 라고 보는 게 명목론이에요. 노미널리즘, 하나는 리얼리즘이라고 그러는데, 실제론과 명목론은 실체의 존재 여부를 두고 갈라지는 의견이에요. 사람이라는 실체가 있다라는 것과 사람이라는 그 말은 실체가 아니라, 사람은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뭐 흑인종 백인종 다양한 사람이 있는 것은 경험적 공통분모다. 그 공통분모로 서로 편의적인 소통을 위해서 인간이 만든 개념이 실체다. 이러면 완전히 언어만 있는 거니까 경험적인 언어죠. 경험으로 만들어낸 그것을 명목적으로 보는 거죠. 명목으로. 실체는 존재하는 게 아니라 명목인 것이다. 노미널한 것이다. 근데 실제로 실체가 있고
그 실체로부터 흑인종, 백인종, 뭐 한국 사람 뭐 이런까지 갈라지는 것은 그것은 분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건 실제론이야. 실체의 실제론, 실체의 명목론으로 구분하는 거예요. 이건 그냥 철학의 기초인데 실체란 말은 아리스토텔레스가 플라톤의 이데아를 비판하고 실체라는 걸 대신 도입한 거예요. 이데아는 플라톤의 이데아는 책상이 있으면 책상의 이데아, 꽃이 있으면 꽃의 이데아, 사람의 이데아가 다 이데아가 있어가지고 경험적인 인간들을 보면서 그 이데아와 합치되는 걸 딱 캐치하는 순간 사람이라는 걸 알게 돼서 인식이 발생하는 걸로 인식하게 되는 알게 되는 걸로 그렇게 설명을 했죠. 그것을 그래서 상기설이라고 그랬어요. 기억해내는 거. 원래 사람들은 다 이데아를 갖고 나오는데 이 사물로 이데아들을 그것을 잊어버렸다가 네테의 강을 다시 태어날 때 네테의 강을 건너면서 네테는 망각이라는 뜻이에요. 망각의 강을 건너면서 싹 잊어버려 버린 거야. 근데 경험적인 사물을 보면서 그 이데아를 가지고 있었던 타고난 그것을 딱 생각해내서 인식이 불꽃처럼 발생하는 것처럼 생각했어요. 불꽃으로 발생하는 걸로 스파클하게. 상기설이라고 그런다. 플라톤의 인식론을. 그런데 실체적 인식론을 아리스토텔레스는 들고 나온 거예요. 이데아론은 잘못되었다. 왜 잘못됐느냐? 사람의 이데아가 있으면 사람을 포함한 동물의 이데아도 있을 게 아니냐. 그러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물들의 이데아의 숫자는 실제로 존재하는 것보다 존재자보다 많다 이 말이에요. 동물들도 다 이데아가 있겠고 각 동물들이 그걸 다 포괄하는 동물이라는 일반적인 이데아가 또 있겠죠. 인간도 거기 포함되고 사람이 실제로는 그 동물들 개개 동물들하고 이 사람이라는 개개가 존재할 뿐인데 거기에 또 포괄하는 것이 있고 포괄하는 것이 있고 나중에 존재의 이데아까지 가게 되면 이데아의 숫자가 실제로 존재하는 존재자 숫자보다 많아버리죠. 그래 잘못됐다. 그 다음에 새로 생겨나는 물건들은 이데아를 갖고 태어나지 않았으면 모를 텐데 지금 컴퓨터에 이데아가 없잖아요. 가령 옛날 같으면 뭐 새로운 게 그때도 있었겠죠. 그런 것은 다 어떻게 하는 거냐. 그 이데아가 없다. 그런 이데아가 없지 않느냐. 이데아로는 한계를 들어서 또 이데아는 잘못된 것이라고 봐요. 예? 근데 내가 볼 때는 아리스토텔레스 자신이 비판한 그 내용을 실체라는 개념에 그대로 다시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실체가 실존한다면 리얼하게 존재한다면 사람이라는 실체가 있고 개개 인간들의 실체가 있잖아요. 사람이라는 실체, 보편적인 실체, 그 다음에 개개 인간들의 실체. 네? 보편적인 실체에다가 인간이 81억이라면 더하기 사람이라는 또는 인간이라는 실체가 하나 더 되니까 존재하는 개개 실체보다 많은 거지. 실체의 숫자가. 똑같은 비판이 가능하다. 예, 그 경험적으로 그런 실체로 고정시킬 수 있는 요소들이라는 것이 뭔가를 사실 따져보면 경험적인 공통 요소들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경험론적으로 우리가 데피니션을 해야지 한국 사람이라는 걸 아까 예를 들듯이 그래야 이영훈도 빼고 누구도 빼고 또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았지만 귀화해가지고 우리 국적을 얻은 사람 이런 사람도 한국 사람으로 들어가고 그러지 실체가 있으면 나치처럼 히틀러처럼 생각하면 죄봐야 된다니까 이렇게 아까 사람 모양 만들어갖고 그 아리안족 아니면 가스수를 보내고 맞으면 안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그런 실체는 인간은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인간과 다른 동물 간에도 그렇게 실체적인 금이 없다. 라이프니스 말대로 자연에는 비약이 없다. 예? 무생물과 생물의 중간도 있어요. 뭔지 알아? 무생물과 생물 사이에는 완전히 단절적인 비약이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없어요. 지구상의 진화적인 과정에서 현재 존재하는 걸 보고. 화가 뭐가 있어? 화가 입장에서.
너구리하고 오리하고 중간에 오리 너구리도 있죠. 이게 다 연결되어 있지 단절과 비약이 없다. 이 자연 세계에는 생물과 무생물의 중간은 산호초예요. 산호초. 물에서 건져놓고 마르잖아요. 죽어 있어요. 완전히 무생물이야. 근데 집어넣어서 물속에 아니 짠물 속에 집어넣으면 바닷물 속에 집어넣으면 또 살아가지고 영양분을 잘 주면 살아나요. 거기에 다시 또 백색 회가 끼어버리면 죽어버리지만은 그렇게 못하게 하면 살아나서 그 포자로 번식하거든요. 포자를 막 뿜어내 몇 개월 뒤에는. 포자 때는 또 완전히 동물이야. 이게 살아있을 때는 식물이었다가 물에서 건져내버리면 완전 이끼도 그런 거 많이 있지 않나? 이끼? 바위 위에 있는 이끼? 물에 젖어 있으면 살아있다가 말라버리면 완전히 죽은 거 무생물처럼 있어요. 태양볕에 그 바위에서 그냥 쨍쨍 쬐서 쫙 말라갖고 불태우면 타버릴 만큼 말랐는데도 나중에 물이 젖으면 살아나서 막 또 번식해. 생물과 무생물 사이에 중간자가 있다고 그러면 있는 걸 우리가 아는 한에서는 그 라이프니츠의 자연에는 비약은 없다는 말을 실감할 수 있죠. 다 이렇게 진화론적으로 연속돼서 발전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야 돼요. 왜 진화론을 말하면 라이프니츠 그 당시에 죽었겠지. 잘못하면 말을 삼켜버리고 말을 못한 거야. 그냥 자연에는 신의 의지에 의해서 비약이 없다. 자. 그의 저작 동물론과 제문제 및 기타 저서들의 실험의 논의가 있지만 아무도 이런 이유에서 감명받지 않을 것이다. 그는 사실 미리 자신의 마음을 결정했고 경험을 결정과 공리의 기초로서 적절히 논하지 않았다. 자의적으로 결정을 내린 뒤 그는 그의 의견에 맞게 왜곡된 경험들, 포로로 잡힌 경험들을 주변에 도열시킨다. 따라서 이런 근거에서도 아리스토텔레스는 경험을 완전히 포기한 현대 추종자들, 스콜라 철학자들보다 더 죄가 많다. 자, 이때는 칸트가 태어나려면 한참 100여 년이 지나야 태어난 때인데 지금 아리스토텔레스를 그냥 순수히 아무 경험을 참고하지 않고 논리적으로만 사고를 하는 형이상학자들인 스콜라 철학자보다 더 나쁜 놈이라고 그랬어요. 왜? 사기치니까. 경험이 없는 걸로 그냥 머리만 쓰려면 쓰지. 거기에 경험적인 거 몇 개를 도열시켜서 증명을 해놓고 나는 경험적으로도 입증했다. 이 논리적으로도 확실하고 경험적으로도 확실하다. 이런 그 의태를 부리기 때문에 더 나쁜 놈이다. 꼭 그 공자님이 그 버들강아지를 더 싫어한 거, 다른 풀보다 버들강아지를 더 싫어한 건 곡식처럼 보이잖아요. 곡식인 것처럼 속이고 향원을 더 싫어한 이유. 향원은 동네 사람들한테 모든 사람한테 칭찬받는 사람이 향원이라고 그랬어요. 향은 동네 향자, 마을 향자. 원은 착할 사람, 동네에 착한 사람. 향원은 덕지적이라 덕을 해치는 적이라고 그랬어요. 진짜 덕자처럼 착각을 하게 만드는데 실은 사입이다. 그래. 사입이란 말도 공자님 말이죠. 향원 덕지적. 그러면은 모든 사람한테 칭찬받으면은 선인이 아니고 향원이라면 어떻게 해야 선인이고 군자입니까? 그렇게 제자가 선인에 대해서 다시 묻죠. 그러니까 어떻게 대답했겠어요? 아는 사람은 말하지 말고 모르는 사람 말하세요. 아니 아는 사람은 말하기 모르는 사람은 모르니까. 갑자기 나일강이 생각나네. 나일강에서 아가가 아기를 물어갔는데 그 엄마가 나중에 발견하고는 달라고 그러니까 네가 내 수수께끼를 맞추면 주겠다 그런 게 내가 그 이 아기를 잡아먹을 것인지 안 잡아먹을 것인지를 맞추면 내가 아기를 돌려주겠다 그러니 엄마는 무조건 이제 당신은 내 아기를 잡아먹을 것이다. 그러놓고 막 무조건 달라고 하는 거야 아기를. 왜 내가 무조건 줘야 되느냐 물어보니까
아니 잡아먹는 걸 내가 맞췄으면 내가 맞췄으니까 줘야 되고 내가 틀렸으면 안 잡아먹으려고 한 거니까 달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는 그 뭐지 에라스무스의 우신의 찬에 나오는 말이에요. 어? 우신의 찬에 뭐라고 그랬죠 공자님이 그 화가 몰라? 마을에 착한 사람이 칭찬하고 마을에 악한 사람이 욕하는 사람이 진짜 선인이다 그랬어요. 알아들어? 마을에 나쁜 놈은 착한 사람 싫어하잖아요. 응? 욕하고 그 사람들은. 그리고 착한 사람이 칭찬하면 그 사람이 진짜 착한 사람이라고.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칭송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여기저기 둘이 뭉실하게 살라는 사람 있잖아요. 그걸 향원이라고 공자가 아주 싫어했어요. 나쁜 놈보다 더 싫어했어. 그 경우나 똑같다고 지금. 스콜라 철학자보다도 지금 경험을 지분거려서 마치 경험론자인 것처럼 가장 어른 자를 더 싫어했으니까. 에? 자. 소박경험론에서 나오는 극장의 우상은 박학신문하지 않은 소수의 특수한 경험을 너무 우려먹는 데서 기인한다. 이런 경험적 브랜드의 철학은 취약하고 피상적일지라도 어느 정도 보편적이고 많은 사물들과 관련된 개념들의 빛, 즉 통상적 개념들의 빛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한 줌의 실험에 협소하고 불명확한 토대에 기초하기 때문에 소피스트적 또는 합리적 유형의 철학보다 더 왜곡되고 기형적인 교리를 산출한다. 이런 철학은 매일 이런 류의 경험에 종사하고 이런 것들로 자기들의 상상을 부패시킨 사람들에게는 개연적이고 거의 확실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은 믿을 수 없고 공허한 것으로 비친다. 이 소박 경험론은 우리의 충고에 유의하여 소피스트적 교리들과 결별한답시고 진지하게 경험에 헌신한다면 이 철학은 정신의 때이르고 경솔한 조급성 때문에 사물들의 보편적 진술과 원리들로의 정신의 도약 또는 비약 때문에 마침내 진정으로 위험해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 합리주의자들, 소피스트적인 궤변적 합리주의자들, 그 형이상학자라고 봐야 하는데 그들과 결별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감성만 믿는다. 이제 이성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거, 피부로 느껴지는 것만을 진리로 알겠다. 이렇게 너무 조급하게 또 선언을 해버리면 또 오류에 빠져야 된다 이 말이야. 자. 베이컨은 피타고라스와 플라톤을 대표적인 미신적 극장의 우상으로 규정한다. 미신과 신학의 주입으로 을로 고치세요. 을을. 플라톤 늘이 아니고 을. 미신과 신학의 주입으로부터 철학을 부패시키는 것은 훨씬 더 광범하고 전체적 철학 또는 그 부분들에게 아주 커다란 해악을 야기한다. 인간 정신은 통상적 개념들로부터 생긴 인상에 못지않게 환상에도 노정되기 때문이다. 이것들의 현저한 사례는 그리스인들 가운데 철학이 거칠고 성가신 미신과 결합된 피타고라스에게서 그리고 더 위태롭고 미묘한 형태로는 플라톤과 그의 학파에서 나타난다. 이 피타고라스는 거의 미신의 무슨 무당 종파처럼 자기 수학 학당을 그렇게 운영을 했어요. 그리고 자연수만을 인정했다고 그랬죠. 나머지 누트를 발견하니까 자기 제자를 죽여버렸고 또 여기 플라톤은 대부분 신화를 많이 써서 설명을 했어요. 가령 법 같은 것은 이제 옛날에 신화 시대에는 신이 인간을 통치하던 신화 시대가 있었다. 그래서 신이 통치하던 것들을 기록한 것이 법이다. 그때 신이 하신 말씀과 행동과 지시 사항들을 기록한 것이 법이다. 근데 신화 시대가 끝났을 때의 법은 그런 의미에서 신성하고 신적일 정도로 신성한 것이라서 그게 그 통용력을 얻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입법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신이 하는 입법이나 다름없다. 그 시대처럼 이렇게 설명을 해요. 왜 그러냐면 누가 막 수없는 논쟁 속에서 어떤 법률이 하나 통과되는데 어떤 개인이 만들었다고 할 수가 없다 이거야. 전혀 입법이 시도될 때와 나중에 결론이 나와갖고 완성된 제정된 법률을 보면
수 없는 의도치 않은 의견들이 마구 들어가가지고 물타지기도 하고 진해지기도 하고 막 그래서 나오는 거니까 이것은 우연의 일치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신이 배후에서 작용해서 이렇게 되는 것이지 어떤 개개인의 인간의 의지가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입법작용 자체를 옛날 신화시대와 연결시켜갖고 뭐 그럴싸하게 꾸며갖고 갑자기 금방 내가 플라톤 설명만 해줘도 그럴싸하지. 어떤 개인도 만드는 게 의지로 만드는 게 아니고 결국 신이 배후에서 작동한 거다. 백그라운드에서 이런 소리를 해요. 이런 식으로 설명을 많이 해. 수도 없이. 응? 자. 이런 유의 해학은 일부 다른 철학에서도 추상적 형상, 목적인 제1원인의 도입에 의해 그리고 중간원인의 빈번한 생략 등으로 인해 발생한다. 베이컨은 이 대목에서 가장 강한 경고를 준다. 왜냐하면 최악의 것은 오류의 신격화이기 때문이다. 어리석은 개념들에 대한 경배는 지성의 질병이다. 심지어 어떤 현대인들은 이런 어리석음에 대해 관대해서 산 것 가운데에서 죽은 것을 찾는 식으로 누가복음 24장 5절 자연 철학을 성경의 창세기와 욥기 및 기타 장절에 기초하려고 애쓰기도 했다는 것이다. 이게 앞에서 그런 미신적 과학에 해당되는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경책에서만 찾으려고 그래 다. 모든 유용성과 응용 기회가 중간 원인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들이 자신들의 철학과 관찰에서 사물들의 원리와 자연의 궁극 원인을 조사하고 취급하는 데에 그들이 노력을 허비한다는 것이 이 못지않게 문제거리다. 자, 그러니까 아까 금방 어떤 입법작용을 하는 데 있어서 마치 플라톤이 그런 신비적인 신의 작용을 얘기하듯이 이 미신적인 성경책만 갖고 붙드는 사람도 전부 하나님의 어떤 그 배후 조정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다 과학적인 설명을 하려고 해요. 성경책을 인용해 가지고 주로. 그런데 그런 궁극적인 설명이 실제로는 할 필요도 없고 쓸데없는 노력 낭비야. 왜냐하면 우리에게 이로운 것은 중간적인 것에 있는 거거든. 소금이 왜 짜냐라는 질문을 우리가 해결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소금이 짜다는 정도까지만 알면, 예? 소금이 있고 소금을 많이 집어넣으면 짜고 적게 집어넣으면 싱겁고 한 그 인과관계만 알아도 소금을 가지고 잘 이롭게 쓸 수 있다고. 소금이 왜 짜냐는 전혀 쓸데없는 노력을, 그걸 질문을 해놓고 답을 하려면 쓸데없는 노력을 하게 되는데 그런 형이상학적인 질문과 형이상학적인 답변을 성경책에서 찾으면 미신적인 과학이 되고, 성경책에서 안 찾고 끝까지 그냥 머리로 풀려고 그러면 단순한 합리주의적 형이상학이 되는 거예요. 소금이 왜 짠지를 논리적으로 답변을 하려고 들면. 예? 형이상학은 백해무익한 공리공담이죠. 공리공담인데 합리주의적인 머리로만 짜는 거니까 어떤 실제 경험 세계에서는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라고.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건 너무 많아요. 근데 현실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는 건데 가령 논리적으로 한번 해볼까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어. 지금 2021년이죠. 2021년에 2021에 2021승 논리적으로 수리적으로 말할 수 있죠. 계산해 낼 수 있어. 근데 그게 어디다 써먹냐고 그걸. 완전히 무용지물인 거예요. 왜? 경험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리가 출발할 때는 10손가락에서 10진법으로 출발하고 이런 거 이제 대충 경험에 굳게 뿌리 내려고 있지만 논리를 계속 이어가면은 쓸모없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예? 2의 10승은 1024예요. 고등학교 때 외워갖고 잘 써먹었죠. 왜냐면 2의 9승 그러면 그건 1024를 2로 나누면 되잖아. 8 하면 또 한 번 나누면 되고. 그 외워두면 계산을 생략하는데 좋은데 거기다가 2에다가 1000승 하면 얼마냐. 그것도 써먹어. 논리적으로는 사고할 수리로 존재하는 거예요. 수리로 존재하는 거라고. 자.
이것은 사람들이 잠재적이고 형태화되지 않은 물질에 도달할 때까지 자연을 추상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또한 원자에 도달할 때까지 자연을 해부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이유다. 베이컨은 이런 것들이 옳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인간의 운명을 개선하는데 거의 아무것도 기여할 수 없다고 잘라 말한다. 이와 같이 베이컨은 목적인 진료인 작용인의 탐구를 거부한 데 이어 자연현상의 해석을 넘어가는 형이상학적 궁극 원인의 탐구를 배격한 것이다. 자연현상의 해석이란 말이 나왔는데 자연현상의 해석은 오늘날 해석학이라는 의미의 해석과 다르기 때문에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데 간단히 말하면 이 해석은 공자님의 수리부작할 때 수리라는 말과 같아요. 나중에 자세히 설명을 하겠어요. 한 5분에서 10분 쉬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